문을 여는 마켓 시그널입니다. 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더 깊게 빠르게 정확하게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안내해줄 저는 정다인. 저는 이은주입니다. 네, 2부에서는 국내 시장 영향까지 살펴봐야 할 텐데요. 뉴욕 증시가 2거래일 연속 분위기 좋았으니까 국내 증시도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약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미국 증시의 훈풍 호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끝까지 체크를 해보시죠. 먼저 미국 증시 상황 꼼꼼하게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간밤 분위기 좋았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들이 좋았을까요? 2거래일 연속 올랐으니까 분위기가 좋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3대 주요 지수부터 확인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지수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0.7%가량 상승세였고요. 나스닥도 1.6% 강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도 1.2%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주가 좋은 흐름을 이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점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지도로도 한번 분위기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상승이 초록, 하락이 빨간색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초록색이 가득하다는 건 그만큼 오른 종목이 많다라는 뜻이 되겠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체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5월 7일에 이벤트를 연다고 밝힌 애플의 주가는 0.62% 오름세를 보였고요. 엔비디아 이날 3% 넘게 오르면서 주당 800달러 선, 시총 2조 달러대를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도 실적 발표에 앞서서 정규 거래에서 1.8% 강세를 보였고요. 메타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3% 가까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특징주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5% 상승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실적 자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매출이 9% 감소했고요. 또 순이익은 5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순이익이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지난주 너무 크게 하락을 해서일까요? 시간을 거래에서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실적 발표 보고서를 보면 저가 전기차 계획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 투자자들 중요시 여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다른 특징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가격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입니다. 지금부터는 시간을 거래 움직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텔은 장난감 회사죠. 손실이 예상보다 적었다라는 그런 평가에 시간외 거래에서 크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텍사스 인스트루먼츠도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정규장에서도 1.25% 반도체 훈풍에 올라타는 모습이었는데요.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시간을 거래에서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비자도 확인을 해보실까요? 비자 카드로 잘 알려져 있는 그 회사가 맞습니다. 호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시간을 거래에서 역시나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엠페이즈 에너지는 예상치를 하회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정규 거래에서는 2.7%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지만 시간을 거래에서는 현재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 관련해서 움직인 주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쳤던 지표 한 가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글로벌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되겠는데요. 이게 자식 9.9를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50을 하회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50을 기준으로 경기 확장이냐, 경기 위축이냐를 의미하기 때문에 처음으로 50을 하회했다는 점에서 시장을 좀 압박할 법한데요. 오히려 시장은 청개구리 시장처럼 이렇게 경기가 조금이라도 꺾이면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50에서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안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조업 PMI 지수가 낮게 나오다 보니까 국채금리 하락세를 보이는 편이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공포 심리도 좀 누그러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봤을 때 변동성 지수, 일명 공포 지수가 16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이날은 다시 6%가량 하락하면서 15 수준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장중에는 WTI가
배럴당 80달러 선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금리 인하 기대감이 키워졌고 또 경기가 활발해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유가도 오르지 않을까? 이런 연쇄적인 생각으로 이어지면서 상승 반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배럴당 83달러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수 선물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대체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생한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e're now starting to see an expansion of the rally. What we haven't seen and what investors are looking for is an expansion of earnings. As it stands right now for the first quarter of 2024, according to FactSet, the technology sector is expected to grow earnings by 20% year over year, including a lot of those Magnificent Seven technology names. Communication services also has some names in the Magnificent Seven, is also expected to grow by 20% year over year. However, the rest of the S&P 500 is only expected to grow by 0.5% year over year. So that's what the investors are concerned about right now, not only in terms of earnings growth, but also what the Fed is going to do or not do for the balance of this year. I believe there is still room to grow for big tech. Unfortunately, the biggest of the big tech names, that being NVIDIA, doesn't report till May. So even if we have a couple of hiccups with respect to the other big tech names over the next couple weeks, NVIDIA can come to the rescue later in May, as they have tended to do over the course of the past year and a half. 네, 이어서 국내 특징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간밤 미증시에서 영향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혹은 장 마감 이후에 전해진 소식들로 변동성이 나올 종목들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크게 4가지 섹터로 나눠놓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산주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키워드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간밤에 로키드 마틴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좋게 나왔다라는 게 되겠죠.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는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동의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 긴장감 속에서 1분기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1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14%가 증가하면서 하나로는 23조 원을 돌파했고요. 월가 예상치도 웃도는 실적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비행기나 미사일, 헬리콥터, 우주 등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서 매출이 확대가 됐고요. 미사일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서는 이익의 마진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주 잔고 같은 경우는 지금 200조 원이 넘었다라고 하는데요. 올해 예상 매출 기준으로는 3년치를 돌파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나라도 함께 공유를 하고 있는 만큼 관련주들 함께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종목들 사실 요즘에 지속적으로 주가 상승이 나오고는 있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전장에서 7.5%의 오름세를 보였고요. 한국의 로키드 마틴이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지난해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올해 수주 풍년이 예고된 만큼 추가적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 시스템도 5%대, 세트랙 아이즈, 그리고 LIG 넥스원 풍산까지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는데 오늘 장중에 다시 한번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으로는 이 GM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키워드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로키드 마틴과 마찬가지로 지금 잘 나갑니다. 테슬라는 부진하지만 GM의 실적은 좋게 나오면서 간밤에도 활짝 웃음꽃을 피워주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실적을 확인을 해보면 분기 매출과 이익이 모두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세적 이익 가이던스까지 현재 상향으로 조정이 된 상황이고요. 1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7.6% 증가하면서 430억 달러를 돌파했고 그리고 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24%
2% 증가한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레거시 업체인 만큼 내연기관차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전기차와 관련된 모멘텀도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속적으로 EV 쪽으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GM 최고 재무 책임자 같은 경우도 우려와는 달리 고금리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1분기를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오기도 했는데 GM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내 관련주들 오늘 흐름은 어떻게 펼쳐질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관련주 리스트 바로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는 LG 에너지 솔루션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이 얼티엄 셀즈 LG 에너지 솔루션과 합작 법인인데요. 지금 오하이오 그리고 테네시 공장에서 배터리셀 생산을 늘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지난 한 달 동안 LG 에너지 솔루션은 주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제도 2%대 하락이 나왔는데 GM의 실적 호조로 오늘 반전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고요. GM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GMB 코리아 같은 경우는 전장에는 강보합권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추가적인 가격 상승 기대해 보셔도 좋겠고요. 동아화성도 지금 GM 쪽에 볼트 배터리팩에 들어가는 가스켓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어제는 약보합권에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시죠. 이제 국내 이슈에 조금 초점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해졌던 소식들 위주로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롯데케미칼과 LG화학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키워드로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지금 더 머뭇거리다가는 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롯데케미칼과 LG화학이 손을 잡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LG화학과 관련해서 롯데케미칼이 범용 나프타 분해 설비 부분에 통합하자라는 이야기를 전해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석유화학 업체들이 지금까지는 중국 쪽에 수출을 이어오고 있었지만 중국이 자체적으로 현재 자급화에 성공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중국이 이제는 경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2010년대에는 중국 쪽으로 수출했던 화학의 양이 50%를 웃돌았는데요. 지금은 중국의 수출 비중이 40%까지 줄어들었고 올해는 30%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1위, 2위를 앞다투고 있는 롯데케미칼과 LG화학이 손을 잡고 이제는 힘을 합쳐야 될 때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는데요.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내용이 전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새로운 소식과 함께 주가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고요. 어제장 마감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과 롯데케미칼 모두 1.5% 넘는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난 한 달 동안 20% 가까운 가격 조정이 나왔는데요. 오늘 추가적인 소식으로 이 두 종목 모두 반전에 나서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다음 업종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업종은 조선주고요. 키워드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어제 조선주 국내 시장 안에서도 흐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 외에서도 여전히 강자의 모습을 유지를 해줬고요. 최근에 국내 시장 자체가 AI 반도체 혹은 저 PBR에 집중돼 있었지만 굉장히 조용하게 또 강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60%가 넘는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어제 시장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아오기도 했는데요. 이 신조선가라던가 지속적으로 수주가 이어지면서 조선주들 앞으로도 강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또 여기에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했던 캐나다의 무역사절단이 HD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을 방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추가적으로 수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오는 사업 규모가 7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장 마감 현황 관련주들의 소식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8% 가까이 오름폭을 키웠고요. HD한국조선해양도 5%대, 그리고 하나엔진 시간 외에서 상한가 갔는데 어제는 0.9%대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장 출발하고 더 큰 폭의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련주들의 흐름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장 특징주였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가 아침에 좀 많이 옵니다. 우산을 썼는데 비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들릴 정도로 비가 제법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전 중계는 비가 계속 온다니까 출근하실 때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데일리 신문, 이데일리 온라인 기사, 그다음에 이데일리 프리미엄 콘텐츠인 마켓인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 국내외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데일리 TV 단독 기사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영건설 계용정상에 빨간불이 켜졌다. 4,500억 원 불로원 매각 무산. 제목 이렇습니다. 기사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지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태영건설이 법정 관리에 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구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블루원이라고 하는 태영그룹 내 관광 레저 계열사의 골프장 2곳을 매각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빨간불이 켜졌다. 4,500억 블루원 매각이 무산됐다. 불발됐다. 이 얘기는 이 4,500억이라는 숫자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태영은 많이 받아야 되니까 자구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받아야 되니까 4,500억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고 달라고 하고 있는 거고 반면에 우선협상자인 고려시멘트는 너무 비싸다. 우리는 절반 이하인 2,000억 원만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서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불발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근데 언뜻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4,500억을 불러오는데 2,000억만 내겠다고? 가격 차이가 너무 큰 거 아니야?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M&A 시장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팔 생각이 없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는 것보다 좀 비싼 가격을 제시하는 근거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게 이 블루원의 대표가 윤세영 창업회장의 딸인 윤재원 대표인데요. 윤재원 대표가 이 블루원을 이제 대표로 있기 때문에 윤 대표가 좀 파는데 미온적인 게 아니냐. 또 사실은 태영그룹의 경영에 이 윤재원 대표가 그다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여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데 굳이 내가 갖고 있는 회사를 팔아야 되느냐 뭐 이런 식의 시각이 담겨 있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이번 사안이 오는 30일에 된 이 채권단 협의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1조 원짜리 자본 확충 내용의 이 기업 개선 계획이 현재 발표가 됐고 이게 이제 30일 날 채권단 협의회에서 75%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찬성이냐 반대냐가 이제 갈리게 되거든요. 75% 이상의 채권단의 지지를 얻으면 이 기업 개선 계획안이 통과가 돼서 법정 관리를 면하게 되는 거고 75%에 못 미치면 법정 관리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채권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채권을 회수를 얼마나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계속 말려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채권단이 75% 이상 지지를 할지에 대해서 미지수라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할지도 그래서 상당히 좀 관심사를 모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이제 마무리를 좀 하고요.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볼까요? 역시 이제 이데일리 단독 기사인데요. HD 현대중공업이 조선해양사업부를 쪼갠다. 해양에너지를 출범한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기사의 골자는 현재 HD 현대중공업은 3개 사업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선박을 만드는 조선 부분, 그다음에 특수선 부분, 엔진기 이렇게 3개의 사업부로 나눠져 있는데 결국 아직은 HD 현대중공업은 배를 만드는 조선소로서의 역할이 사업 비중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 조선 부분에서 해양에너지 부분을 쪼개서 분리를 하겠다. 사업부로 별도로 나누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왜 현대중공업이 해양에너지 부분을 별도로 떼어내느냐? 그건 이쪽 분야가 앞으로 현대중공업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선정을 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럽을 중심으로서 해양 이 풍력 발전 사업이 굉장히 발전을 좀 하고 있거든요.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미 해양 플랜트 사업에서 오랫동안 노하우를 갖고 있고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양 에너지로 쪼개서 분할을 해서 앞으로 가더라도 경쟁력이 있다. 한번 해볼 만하다. 성장성이 담보될 수 있다. 이렇게 회사 내에서는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조선 중심, 배를 건조하는 것 중심에 있는 이 현대중공업의 사업 어떤 무게 중심이 조금씩 해양 에너지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정기선 부회장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도 역시 이런 해석에 설득을 좀 더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 HD 현대 이 그룹 중공업그룹은 기업 분할을 통해서 이 그룹의 사세를 굉장히 키워온 그런 그룹으로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2017년도에 당시 현대중공업을 4개 회사로 인적 분할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HD 현대 지주사죠. 식으로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 이렇게 이제 4개 회사로 쪼갠 상태였는데 각 회사들이 대부분 다 상황이 좋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이렇게 좀 나가고 있고 또 기존 사업부 중에서 또 별도의 사업부, 그러니까 잘 될 만한 사업부를 또 쪼개서 상장을 시키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상장을 앞두고 있는 HD 현대 마린 같은 경우는 이 선박 이 수리 쪽 사업을 별도로 좀 떼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작업을 좀 잘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현대중공업에서 분리가 되는 해양에너지 이쪽 사업부도 결국은 성과가 좋다면 또 분할을 하지 않겠냐 이런 해석이 사실은 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삼성전자 얘기를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0일 1분기 이제 실적 발표를 예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9세대 290단 V낸드 세계 첫 양산. 그러니까 이제 낸드 플래시를 개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9세대고 층수가 290단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양산을 세계 처음으로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현재 국내외 이제 메모리 반도체 사업은 이 층수 쌓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현재 이 낸드 플래시 쪽에서 층수 쌓기에서 현재까지의 기술 개발 승자는 SK 하이닉스인데 SK 하이닉스는 현재 321단짜리 낸드 플래시까지 개발하는 상태군요. 물론 양산은 아직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양산 기준으로 본다면 삼성이 이 290단짜리 V낸드를 통해서 다시 이제 SK 하이닉스를 앞서고 층수 싸움에서 일단 선두 자리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긴 한데 뭐 321단짜리가 이제 양산에 들어간다면 또 선두가 바뀌는 거겠죠. 이 9세대 290단 V낸드의 의미는 이제 AI를 중심으로 한 이 최첨단 고사양 낸드 플래시 쪽으로 무게가 가는데 삼성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낸드 플래시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크게 늘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AI 이 서버용 데이터 사업에 대한 이 벡터 기업들의 투자가 굉장히 좀 크게 늘고 있고요. 그다음에 AI 폰, AI PC 등 AI 기술을 탑재한 이런 제품들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로나 사태 때 IT 제품들, 뭐 휴대폰이니 PC 등 IT 제품들 굉장히 많이 팔렸었는데 그때 이제 팔렸던 상품들의 교체 주기도 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낸드 쪽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밝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삼성의 이 9세대 낸드 개발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30일 날 발표가 되는 삼성전자 1분기 실적에서도 작년 내내 적자를 기록했던 낸드 플래시 부분도 이제 수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지 않겠냐, 그러니까 흑자 전환을 하지 않겠냐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작년 4분기에 D램이 일단 흑자 전환에 먼저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D램에다가 낸드까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코로나 때 한참 얘기가 많이 나왔던 소위 말하는 반도체 어떤 호황 이게 다시 재현될 수 있지 않냐 이런 기대감도 낳고 있습니다. 1분기 30일 날로는 1분기 실적 자세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기사 시장 얘기 좀 준비를 했습니다. 변동성 증시 피하자 파킹형 ETF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두 가지 상황에 연관된 내용이죠. 변동성 증시라는 건 뭐 여러분께서 이미 충분히 잘 알고 계십니다. 뭐 이유도 잘 알고 계시죠.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 지연, 뭐 이 두 가지 큰 이슈를 통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럴 때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통은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MMF 같은 이런 대기성 상품에 자금을 넣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MMF의 가장 큰 단점은 대신 수익률이 너무 낮죠. 지금 2% 초반인데 세금 떼고 나면 아마 거의 뭐 1% 중후반까지 떨어질 테니까 좀 아쉽죠. 그런데 이 파킹형 ETF라는 상품은 MMF의 장점, 즉 언제든지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MMF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수익률이 1%포인트 이상 더 높습니다. 한 3% 중후반까지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이 파킹형 ETF 상품에 최근 돈이 몰리고 있다는 건데요. 지난주에 이 ETF 상품 5개 돈이 많이 들어온 상품을 따져봤는데 그중에 3개가 바로 파킹형 ETF 상품이었습니다. 들어가시는 거는 좋은데 감안하실 거는 일단 비용을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뭐 수익률도 물론 좋지만은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냐. 또 ETF라는 상품이 아무래도 거래가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거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이 파킹형 ETF 상품을 잘 고르시면 요즘같이 심란할 때 여러분들의 투자 자금을 유지도 하고 조금 늘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신일섭의 매드토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채시라의 입술을 훔친 립틴트, 일본을 점령하다. 피트, 산리오 콜라보는 사기지. 자, 최근에 화장품주가 엄청나게 뜨겁죠. 하지만 선택적으로 뜨겁다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일단 무디 데이빗 리포트. 자, 뭐 면세점 혹은 호텔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무디 데이빗 쳐보셔가지고 뭐 요즘에 번역 잘 되잖아요. 뭐 조금 잘 안 되더라도 챗 GPT도 있고 이 잡지를 전문적으로 보시면 되죠. 여기에 모든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무디 데이빗에서 매년 전 세계 면세점 매출 순위를 한 7월, 8월에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의 충격적인 결과가 있죠. 여기도 사실 뭐 조금만 가면은 뭐 소공동도 있고 중구 뭐 이런 쪽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롯데 소공점 그리고 신세계 본점 거기에 예전만 해도 진짜 중국인들 바글바글 해가지고 막 보따리상들 따이공이라고 하는 보따리상들이 어마어마한 백을 한 100개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다 화장품이 담겨 있어요. 근데 지금 가면 사람이 없습니다. 중국인이 없어요. 근데 지금 2019년도거든요. 2019년도에 스위스의 듀프리가 1위였습니다. 2위가 롯데 면세점이었고 3위가 신라 면세점이었죠. 세계 2위, 3위가 롯데와 신라, 우리나라 업체였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웠죠. 그 다음에 4위가 차이나 듀티그룹, 중국입니다. 5위가 리가르드, 프랑스고요. 근데 이 순위가 지금 2019년이니까 5년도 안 됐지 않나요? 5년 안에 엄청나게 바뀝니다. 뭐 매년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찾아보시면 되고, 2023년도 지금 현재 7월달, 8월달 정도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지금 집계 중인데 지금 한 4월, 5월에 프리뷰 형식으로 일단 예상 순위를 이미 집계가 되었습니다. 세부 자료만 뭐 나중에 나오겠죠. 무비가 아니라 무디 데이빗. 그렇죠. 발음이 어렵습니다. 다음을 보면은 지금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어차피 다 보지 않아도 몇 년 연속이 나오기 때문에 아시겠죠. 다음으로 보시면 이제 2019년에서 넘어옵니다. 2019년에서 넘어오시면은 올해죠. 네. 2019년에서 올해로 넘어가야 됩니다. 네. 자, 이게 올해 프리뷰로 나온 것이죠. 자, 여기 이미 뭐 몇 년 연속이 나오기 때문에 2022년에 1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2024년이니까 2023년이 나오겠죠. 2024년 건 내년에 나오겠죠. 중국 면세점 그룹. 2019년에 4위. 그쵸? 4위가 1위였는데 2022년에도 1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1위였고요. 3년 연속 1위예요. 그 다음 2위는요. 없어졌죠? 우리나라 어디 갔어요? 2019년에 2, 3위가 우리나라였잖아요. 없어요. 스위스 듀프리가 2위입니다. 2022년에도 2위였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가면 우리나라가 있을까요? 네, 세 번째 가니까 있네요. 롯데가 2위였는데 3위가 됐네요. 2022년에도 3위였습니다. 롯데가 한 단계 내려온 거죠. 자, 네 번째 보시겠습니다. 없어졌죠. 신라가 없어졌죠. 리가르드 아까 2019년에 5위에 있던 프랑스. 그렇죠? 어디 갔나요, 신라는? 다섯 번째 있을까요? 신라 다섯 번째 있네요. 세계 3위 안에 2개가 들었던 것에서 이제 세계 5위 안에 2개. 세계 5위 안에도 대단하지만 이게 지금 극심하게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지금 중국 면세점 그룹이 완전 1위로 올라서 버렸죠. 지금 이게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아까 말한 소공동의 풍경이 바뀐 그 배경 아닙니까? 지금? 보시면은 중국 하이난섬이라는 곳에 엄청난 지금 대규모 그 면세점 단지를 건설했잖아요. 하이난섬 보시면은 지금 요거 먼저 보죠. 지금 문제가 이겁니다. 지금 외국인 인원수가 2020년은 코로나가 있었고요. 2020년 코로나 이후에 다시 회복은 되고 있죠. 여기 지금 외국인 인원수가 빨간색으로 표시되는데 외국인 인원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보라색 외국인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뜻합니까? 외국인이 늘어났다는 거는 그 전에 일단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엄청나게 적고요. 그렇죠? 절대적인 막대 그래프에 그냥 길이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낮아졌잖아요. 지금 일단은.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일단 절대적인 수치가 너무 낮아졌고 외국인이 회복이 되고 있는데 매출액이 줄어든다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대규모 보따리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대규모 보따리상들이 들어오지 않고 그냥 3, 4, 5 모여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세점 매출 순위가 왜 떨어졌는지 알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뭐 저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하이난섬을 키운 게 문제가 되겠죠. 예, 지금 하이난섬에다가 이 어마어마한 그 단지를 건설했죠. 이건 그 당시에 착공을 해가지고 건설하고 있던 것이고 지금은 이미 휘황찬란하게 지어져서 2021년부터 3년 연속, 2022년부터 3년 연속 중국 면세점 그룹이 1등을 하는 지금 계기가 되었죠. 여기에 하이난섬에 가니까 한국에 안 오는 겁니다. 굳이 뭐 BTS를 보러 온다? 경복궁에 한복 체험을 하러 온다? 굳이 그거 아니면은 하이난섬을 가지 굳이 우리나라에 올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걸 걱정했던 거 아닙니까? 코로나 때 하이난섬으로 다 갔는데 코로나가 끝났는데 하이난섬에 머무르면 어떡할까 하는 우려가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게 진행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이난섬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면세 한도 엄청나게 늘려줬고요. 면세 품목을 범위를 엄청나게 늘려줬습니다. 우리나라 솔직히 뭐 가슴 들뜨긴 하시잖아요. 맨날 인천공항 가가지고 면세점 가면 근데 한도가 너무 적어서 살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매출이 이것 때문에 결국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플랫폼의 변화가 있는데 면세점이 아니라 지금 올리브영이나 다이소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번에 메이저리그 개막전이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열리지 않았습니까? 뭐 이걸 두고 뭐 댓글에서 어떻게 이렇게 슈퍼스타의 아내들이 이렇게 수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댓글도 많이 달렸어요. 솔직히 제가 봐도 오타니 아내랑 어떻게 저런 옷을 입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였으면 정말 막 명품백을 휘황찬란하게 했겠죠. 정말 수수합니다. 세계 최고의 연봉을 받는 선수들 아내가. 근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올리브영 앞에서 이렇게 찍었다는 거죠. 한 5년 전의 풍경이었으면 뭐 가정은 없지만 5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메이저리그 개막전이 열렸고 아내들이 와서 찍었다면은 과연 올리브영에서 이러고 찍었을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5년 전에 왔으면 올리브영이 아니라 아까 전에 말한 소공동 면세점이나 신세계 본점 면세점에서 거기서 듀티프리라고 쓰이는 백을 들고 그러고 사진을 찍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진 하나로 화장품과 면세점 업계의 변화를 딱 사진 한 장으로 알 수가 있는 대표적인 사진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이게. 그렇죠? 외국인이 와서 방문하는 곳이 면세점이 아니고 그리고 더 히스토리 오브나 설화술 사는 게 아니고 올리브영을 가서 올리브영에 파는 그 제품들을 사는 거죠. 우리 뭐 아침에 보면은 뽕머리한 고등학교 교복 입은 여고생들이 올리브영에서 올영 세일하는 날 아침부터 혹은 학교 후에 1, 2, 3순위가 쓰인 그 앞에서 립 제품 발라보고 마스카라 눈썹 올려보고 그런 장면들 굉장히 많이 목격하셨을 거예요. 이게 외국인들한테도 그대로 퍼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결국에는 플랫폼이 완전히 변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료를 보시면요. 지금 그 한국 화장품이 일본에 지금 뭐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다 이건데 일본에서 특히 2023년이 가장 빨간색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줄었는데 메이크업에서 가장 2022년과 2023년이 동일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립 메이크업의 강세에서 나타난 것이다. 립 메이크업이 이걸 주도했다는 겁니다. 립 메이크업하고 네일 이런 거죠. 포인트죠. 뭐 이 이유는 그런 겁니다. 코로나 때 완전히 가리고 다니다가 딱 벗었는데 모든 걸 다 하긴 그렇고 항상 가렸던 부분 있죠. 거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입을 항상 가리고 다녔기 때문에 입술을 뽐낼 시간이 없었습니다. 마스크를 벗자 입술에 포인트를 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입술 립 틴트, 립 포인트 메이크업 여기가 부각되기 시작한 거고 거기가 결국 일본의 대일본 수출에서도 주도를 한 겁니다. 네, 뒤로 넘기시면은 네, 압축한다고 했는데 또 시간이 없네요. 1위는 자 알사라고 나옵니다.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또 뒤로 넘어가시면 틴트입니다. 자, L이 어딘가? L이 바로 아이패밀리스의 로맨입니다. 바로 이 제품이고요. 네, 그리고 이 제품이 뒤로 넘어가시면 어디서 인기가 있냐면은 지금 뭐 SNS라던가 뭐 산리오랑 협업을 통해서 뭐 이런 것들이 인기가 있고요. 네, 차트를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LG 생활건강이랑 아모레퍼시픽 같은 이런 회사들이 네,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은 면세점의 매출 하락과 함께 급격히 하락을 했었죠. 근데 지금 강한 것들은 뭐냐? 아이패밀리 SC 날아가고 있고요. 클리오 날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잉그루드랩 날아가고 있고요.
CNC 인터내셔널, 코스메카 코리아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VT도 그렇고요. 네, 자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모습이 완전히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VT 리드샷으로 다이소에서 유명하고 아까 로맨이라는 브랜드 IPMLSC 지금 일본에서 잘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실리콘2라는 종목, 실리콘2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CNC 인터내셔널과 코스메카 코리아는 지금 거기 지금 제품을 만들어주는 업체들이죠. 네, 이런 업체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잘 나가고 아모레퍼시픽과 LG생명이 못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아까 배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그 화장품을 선택해야 될지 딱 보이시겠죠. 항상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모든 업종이나 섹터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일본이 잘 나갔으니 지금 미국이죠. 인그로드렛 같은 미국으로 가겠죠.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앞단에 있는 곳에서 뒷단에 있는 곳으로. IPMLSC랑 VT가 갔으니 제품이죠. 그럼 제품을 뒤에서 만들어주는 CNC 인터내셔널 코스메카 코리아가 모든 업종이나 섹터가 이게 똑같습니다. 밸류체인을 확인을 해놓고 그 순서를 정해놓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타임라인을 입혀갖고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서 타이밍을 하면은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블링블링 립 틴트가 키스를 부를 때 IPMLSC는 봄날에 춤을 춘다. 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우리가 어떤 종목들과 또 어떤 개장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SK증권 2000지점 서용원 차장은 오늘 국내 증시 상승 전망하고 있고요.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도 동일하게 상승 전망하고 있습니다. 윤정식 바로자산운용 종합금융본부 상무도 상승 전망이고 대한투자그룹 현상철 본부장 그리고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은 오늘 보합권으로 우리 증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심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종목별로 확인을 해보시죠. 서용원 차장은 오늘 현대건설 관심주로 줬고요. 이성웅 차장은 LS 주목해보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현상철 본부장님은 GI 이노베이션 관심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윤정식 상무는 반도체주, 그리고 이호석 차장은 엔캠 관심주로 전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두 분의 전문가 연결해서 개장 전략 보다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용호 차장과 이성욱 차장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나와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상승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서용호 차장님, 오늘 저희 어떤 포인트 확인을 해볼까요? 네, 우선 미국 증시가 좀 반등을 했다라는 점, 이 점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연속으로 좀 되돌림이 좀 나오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어저께 이슈를 좀 살펴보면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에 이어서 지금 PMI 지표가 좀 발표가 됐는데 사실 ISM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높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좀 지연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저께 발표된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는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좀 불러일으키지는 모습들을 좀 보였고 특히나 49.9포인트로 나오면서
자기 원래 최저치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엔 주식시장에 대한 안전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좀 높아지는 모습이었고요. 달러 약세가 이어지면서 증시는 좀 더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좀 부진했던 엔비디아라든가 테슬라가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시장을 좀 이끌어가는 모습들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실적 부진에도 신차 발표를 가속화하겠다. 모델 2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좀 나오면서 저가형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불러일으켜지는 모습으로 테슬라가 시간 내에서 좀 9% 넘는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역시 한국 증시에는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반등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하지만 뭐 자체적인 모멘텀이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들을 분명하게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코스피가 2650선에 대한 부분들을 돌파를 시도하면서 좀 안착을 해주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체크 포인트로 좀 살펴보시면서 전략을 세워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조업 PMI 지수와 미국의 기업 호조 실적 덕분에 오늘 우리 증시도 함께 웃을 것이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어서 이성공 차장님의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상승으로 주셨는데 어떤 포인트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까요? 우선 미국 증시의 상승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다시 한번 재가동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 상황인데, 근데 우선 오늘 그래도 상승세를 좀 예상을 하고 있지만 뭐 안심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심할 수 없다는 부분은 추세적으로 장기적인 이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중동 쪽에서 지정학적 위기가 이 장기전에 대한 우려는 약간은 좀 수그러들었지만 역시 그 압박,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팔레스타인 무장 전파죠, 하마스에 대한 압박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은 언제든지 다시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미국 증시도 그렇고 위험자산 선호가 약간은 좀 증가하는 부분은 그 선호도가 좀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때도 뭐 이런 부분의 변동성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보다도 좀 실적 발표 시즌 그리고 내적인 모멘텀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죠. 그리고 이 테슬라 반등에 의한 그동안에 움츠러들었던 이 2차 전지 쪽에서의 종목들의 상승세로 나올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이 종목별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로 집중하는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적극적인 매수라기보다는 뭐 확실한 어떤 종목이 있었을 때는 매수에 대한 부분을 이런 종목별로 관점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중동 리스크도 남아있는 만큼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 말씀해 주시면서 종목 모멘텀에 집중하자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관심주도 체크해 봐야겠는데요. 서영호 차장님, 오늘 어떤 종목 주실까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현대건설이고요. 현대건설 최근에 좀 지속적으로 좀 하락 추세를 좀 보이다가 최근 한 3거래 연속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좀 되돌림이 나오는 이유는 외국인 수급들이 상당히 좀 좋다라는 점이 좀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선방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8조 5천억 가량 나왔고요. 영업이익도 2,500억을 기록했다라고 좀 공시를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성장한 수치를 기록했고 시장 예상치도 좀 상회하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환율이 좀 상승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오히려 좀 수혜주로서도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특히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해외 수주 쪽에 대한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환율에 대해서 오히려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최근 이제 또 한남 3구역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좀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건설주가 조금 부진한 모습이지만 현대건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를 해놓으시기에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좀 투자 전략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건설 제시해 주셨습니다. 1분기 실적 나쁘지 않고 2분기도 고환율로 인해서 성장성이 기대된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이성호 차장님의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지주회사죠. LS를 좀 말씀을 또 하겠는데요.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이 자회사들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LS 전선도 있고 LSM에는 여러 기업들도 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포인트 같은 경우가 이 LSIND죠. 이 LSIND의 이 지금 전선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SIND의 이 그 사업 부분 봤을 때도 이 권선, 이 통신선이 이 주로 이 매출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권선이라고 하면 구리선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최근 구리 가격의 상승세에 의한 이 구리선의 가격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IND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좀 크고요. 근데 오히려 지금 이제 권선보다도 마진이 많이 남는 게 이제 통신선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미국 쪽에서도 이 보조금 지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이 통신선에 대한 이 실적 성장성은 오히려 그 권선보다도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LSIND 쪽의 이 미국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익은 이 지주회사 LS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회사도 LS 전선 또 LS 일렉트릭 이 송배전 합계 수주 잔고가 지금 8조 원에 육박합니다.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수주 잔고에 의한 몇 년치의 어떤 실적 안정성을 좀 가져올 가능성은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LS 전선 같은 경우에도 이 우리나라보다도 미국 쪽에서의 현지 공장 설립이나 또 이런 부분을 통한 해적 케이블에 대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지주회사 LS 계속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실적 성장과 외형 성장 모두 기대되는 LS 오늘 관심주 체크해봤습니다. 두 분의 도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부 코리안 마켓 사인즈를 통해서 5인의 투자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국내 증시 상승 출발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긍정적인 시장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저희는 일단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